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이 다소 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례적인 연방 준비제도 비판까지 겹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3% 하락한 25,064.50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40% 내린 2,804.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7% 하락한 7,825.30을 기록했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금리 결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놨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은 대통령은 당연히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연준의 정책 결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미 연준이 경제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0.5% 올랐다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의 전망치는 0.2% 상승이었습니다. 선행지수는 5월에는 0.2%, 4월과 3월에는 0.4%씩 올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아타만 오질드림 디렉터는 6월 선행지수가 상승해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시장을 공급 초과 상태로 이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 상승한 69달러 46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흘 연속 동반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수급이 IT 쪽으로 몰리고 있고 또 미디어 콘텐츠나 제약 바이오주에는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장 코스닥이 또 1%대 낙폭을 키우면서 열흘 만에 800포인트를 내주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는데요. 이 무역 갈등에 대한 부담이 지속하면서 증시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에서도 이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내놨는데 국내 철강 업체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볼 거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공격에 맞서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까지 함께 전문가의 의견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이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여름 수혜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지 들려드릴 거고요. 또 자동차주가 어제 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 소식에 들썩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주 투자 의견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오늘 7월 20일 금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 역시 이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이 철강주 약세의 요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내용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유럽연합이 19일부터 23개 수입산 그 철강 제품의 쿼터와 즉 관세를 부과하는 임시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지금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그 알루미늄 관세 부과함에 따라서 이 유럽연합이 수입되는 철강 제품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런 관세에 대한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는 지난 4년간 평균 수입량을 기반으로 산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해 주요 철강 수출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인도, 터키,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철강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가 밝힌 내용을 따르면은 우선 유럽연합 철강 산업이 지금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면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얘기했던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다른 쪽에서는 우선 임시 세이프 가드 조치가 없다면은 향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경고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강 업체들한테 철강을 수출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국가들한테는 지금 현재 좀 긴장된 상태라고 좀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유럽연합 철강 업체들과 근로자들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부분은 선택 여지가 없었다는 부분이 좀 계속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게 좀 골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철강에 대한 관세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유럽연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무역 흐름은 개방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철강에 대한 관세 부분을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다른 업종으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3월 26일 시작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좀 밝혔고요. 우선 이번에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장으로 봤을 때도 200일 동안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난 과거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8개 철강 제품의 수입량은 좀 62%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 쪽에서는 5개 품목은 더 이상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세이프 가드 조치 발동해서 제외시켰다라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해서 23개 품목으로 좀 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수입된 12개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그 전에 반덤핑과 또 반보조금 관세 품목에 좀 오른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을 좀 본다고 한다면은 어떤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분은 우리 미국의 철강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으로의 철강을 수출하는 규모가 세계 4위 정도라고 하던데 국내 업체로의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궁금하고요. 철강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유럽 쪽에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여러 나라 국가들보다 상위권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당장은 어떤 200일 동안 발효되는 시점에서 200일 이후에 어떤 조치 부분이 가장 큰 이 철강 업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철강 업체들의 약세가 약세는 나왔지만은 큰 폭의 약세라고 좀 볼 수는 없는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역시 200일까지만 어떤 유럽에 또 다시 임시 세이프 가드가 중단되는 사항도 이제 고려할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럽연합보다도 뭐 미국과 어떤 중국 쪽으로의 수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갈등에 대한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앞으로 또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공격에 맞서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경제연대협정을 체결하며 손을 맞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또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은 어떨지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일본과 유럽연합이 도쿄에서 자유무역 협정의 일종인 경제연대 협정을 공식 체결했는데요. 원래는 아베 총리가 유럽연합 방문을 하기로 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이 폭염과 지금 현재 폭우로 인해서 사망자 속출한 상황에서 이 아베 총리가 도쿄에서 지금 체결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번에 체결했던 부분은 아베 총리도 있었고,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 상임의장, 그리고 장클로드 유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이 이 도쿄를 방문하면서 이 부분을 체결을 했습니다. 우선 협정이 발효되면은 전 세계 GDP의 30% 그리고 무역 총액의 40%를 차지하는 그런 인구에 속한 어떤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체결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내년 3월까지인데요. 이번에 연대연합의 협정은 이 내년 3월에 브렉시트 전에 발효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전에 발효돼야 유럽연합은 뿐만 아니라 우선 영국에도 협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진행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번 협정은 일본 정부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해야 좀 공식 발효되는 사항인데 일본 정부와 유럽연합은 이날 공동 성명서에서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역사적 일보로 보호주에 대항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면서 역시 미국의 보호무역제에 대한 어떤 조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한 역할을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호무역제에 대한 어떤 계속의 견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 이 협정의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산업과 무역 경제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런 부분을 신설하고 첫 번째 모임은 이번에 연내에 개최하기로 좀 한 부분이 연내에 개최하기로 지금 했던 부분이고요.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 보호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연합이 자유무역주의 기수로서 세계를 주도한다는 뜻을 세계에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조기 발효를 위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또 이 세계 최대급의 선진 경제권 상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21세기에 맞는 어떤 높은 수준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틀을 만들어서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경제뿐만 아니라 테러 대책과 또 유엔 개혁 분야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에도 서명한 것을 좀 밝혔는데요. 우선 자유와 또 민주주의, 또 인권, 또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이제 높게 걸고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투스크 의장도 이 서명 후에 연설에서 이제 유럽연합과 일본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돈독하다라고 밝혔고요.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지금보다 더 가까웠던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 유럽연합은 이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의 완전하고 어떤 검증 가능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 한마디로 이 평양을 압박하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밝히면서 단순 경제무역주의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협정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유럽연합과 일본의 이번 체결에 중국도 배제를 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도 소외되면서 좀 우려가 커지는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어떤 우리나라 영향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으로 가겠죠. 우선 유럽연합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비해서 그전에는 관세 철폐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을 가질 수 있었는데 유럽연합과 일본 간에 이런 발효되면은 이런 혜택을 더는 이제 누리기는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특히 일본과 경쟁 품목에 있는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에 엄청난 벌금 폭탄을 부과했습니다. 순수 금액만으로 우리 돈으로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또 공개 비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구글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유럽연합이 5조 7천억, 역대 최고의 좀 가진금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온라인 쇼핑 관련 3조를 부과한 이후에 또 이번에 과징금을 좀 부과하면서 유럽연합이 어떤 미국 쪽에서의 견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연합은 구글이 이 모바일 운영 체제죠. 이 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라는 게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각국 정부가 어떤 반독점 혐의로 기업에 부과한 가징금 가운데 최고 금액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우선 유럽연합은 성명을 통해서 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고히 했고, 이 같은 관행은 경쟁사들 공정하게 경쟁하고, 혁신할 기회를 뺏어왔다고 좀 밝혔고요. 2015년 5월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의 반독점 간행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OS에서 앱스토어,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줄 아시겠지만, 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를 사용하려면 이 구글 검색과 또 크롬 브라우저 같은 자사 앱을 의무적으로 사전 탑재하도록 요구했는데, 한마디로 이 부분이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는 점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또 오픈 소스죠. 안드로이드에 대한 다른 경쟁 OS를 이용한 단말기는 판매하기 못한 점 같은 경우를 지적을 했습니다. 또 구글 검색을 또 미리 탑재해주는 대가로 단말기 제조업체와 또 무선 사업자의 부당한 그런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것도 이 과징금 부과의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바일 운영 체제 시장에서 80%를 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이제 구글이 이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단말기 제조업체들 부당한 요구를 그동안 좀 해왔다는 걸 좀 볼 수 있겠고, 또 구글이 이런 부당행위를 통해서 검색 시장에서 경쟁력을 좀 끌어올리면서 다른 경쟁업체와의 역량을 제한했다고 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봤을 때도 구글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유럽연합이 지적한 불법 행위를 실행해야 되는데요. 이론이나 결정으로 구글의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이 모바일 시장에서 좀 구글 위치에 대해서 영향이 좀 많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슈 분석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지 전문가의 투자 의견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라이브 이슈 타임,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더위가 극심해지면 이를 피하기 위해서 영화관에 가거나 또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죠. 그런데 현재장에서 이런 전통적인 여름 수혜주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던데요. 실질적인 투자 관점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부장님? 네, 사보는 주식보다 제가 보기에는 건강이 더 걱정됩니다. 앵커님은 잘 주무세요, 요즘에? 열대야 때문에 네. 하루에도 몇 번씩 깨는 것 같아요. 네, 한 4시간, 5시간 자면 잘 자는 것 같죠, 예. 요즘은. 네. 그러다 보니까, 날씨도 상당히 덥고, 특히 이제 94년 여름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열대야나 지금 최장 폭염 기간이 그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나오는 만큼 네. 주식도 주식이지만 잘못하게 되면 다 귀찮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거기다 이제 에어컨 판매량이 한 지금 보니까 역대 기록이 250만 대였는데 이번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냉풍기 에어컨 관련된 열을 식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쪽은 아무래도 주가나 영향력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그러나 이 부분이 일단 계절적인 수요다 보니까 거기에 한정되는 아쉬움은 좀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 여름 성수기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지금 이제 최장 폭염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나쁘지 않다. 하지만은 이게 계속 연속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여름 수혜주에 대한 관점들은 일단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에어컨 관련된 한정된 냉풍기 관련된 쪽에 한정된 부분들만 빼게 되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좀 비실비실하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또 이제 개별적인 요인들 쪽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날씨 더우면은 이 시원한 극장 가서 이를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런 관점 쪽을 봤을 때 CJ, CGV 같은 영화 관련주들. 네. 근데 이런 쪽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예전 같은 경우와 좀 다른 모습들이 이제는 시원한 영화관이 아니라 시원한 카페에서 이제 자기 핸드폰 가지고 보는 넷플릭스. 노트북이나. 그렇죠. 예, 예. 노트북이나 어떤 태블릿 PC를 가지고 보는 쪽이 더 우세해졌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영화관에 대한 장악력이 많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게 그래도 영화 보면서 데이트하는 게 로망이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부분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거기다가 흥행작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를 빼고 나면 뚜렷하게 흥행했던 영화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제약적인 요인들은 있는데 그럼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블록버스터죠. 여름 블록버스터라는 쪽으로 이제 대작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이를 과연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대표적으로 항공주, 여행주 이쪽은 한번 지난주인가요? 한번 얘기를 좀 드렸듯이 일단 이벤트가 많았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은 어떤 여행 수요가 살아나야 그 해외 여행 쪽으로 계속 가고 싶다라는 어떤 수요가 살아나야 이어지는 종목 움직임인데 일단 수요가 좀 제한적이죠. 대표적으로 환율입니다. 예. 환율이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환율이 기껏해야 바닥에서 한 뭐 20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수요에 어떤 자극할 만한 요인들은 일단 옛날보다 환율이 올랐는데 뭐 그냥 이번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번 말고 다음에 가지 뭐라고 하는 여행 수요가 좀 잦아드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흐름들이고 게다가 또 저희가 전통적으로 최근에 많이 갔던 해외 여행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아시죠? 일본이죠. 예. 네. 일본을 상당히 선호하는 여행지로 그래도 한 시간 정도 비행기 타면은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특히 제주도보다 싸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각광받는 여행지였는데 최근 들어서 지진 발생했고요. 거기다가 수해도 폭염. 그렇죠. 폭염 예. 수해 다 이어지다 보니까 아유 뭘 굳이 거기까지 가. 그냥 집이 제일 최고다. 이런 쪽으로 심리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모습들까지 가해졌다는 부분들이 여행 관련된 항공주 또 확대 해석하게 되면 면세점까지도 면세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세점은 일단 중국인들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중국인들이 생각보다 안 들어옵니다. 그에 따른 또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위안화죠. 위안화가 절하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절하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소비 여력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네. 가장 대표적으로 차지한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주변 여건들이 안 따라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빙과업체 같은 경우도 아직 그렇게 특히 빙과업체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진은 잘 팔리는데 일단 가격을 못 믿겠다는 분위기죠. 특히 이제 마트나 슈퍼 가게 되면은 소비자 권장 가격이 아예 없습니다. 특히 한 개에 뭐 1,000원, 뭐 1,500원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10개 사면 한 개에 500원 내드려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 가격에 대한 결정력에 대해서 이게 내가 좀 싸게 사는 거니까 비싸게 사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못 드는 만큼 빙과업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에 따른 어떤 가격 결정력 면에서 수익성이 그렇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섰던 배럴이라는 회사, 래시가드죠. 예, 예. 그래서 여름철이면은 이제는 수영복 안 입고 수영복 위에 뭔가를 더 입어서 자외선까지 차단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 1, 2년 동안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또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아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관련된 여름 수혜주나 이런 쪽은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지수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떤 순환매 관련된 쪽에서 초점을 맞춰지는데 아직 어떤 강한 이런 변화를 끌 만큼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게 되면 제약적인 요건들도 많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이제 선호할 만한 섹터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여름 수혜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이나 배드 쪽으로 저희가 설정 좀 해볼까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우려, 여기에 내수 부진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자동차주가 어제였죠. 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를 계기로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자동차주는 이 장 초반에 좀 강세였는데 후반까지 상승세가 이어지지는 못했었거든요.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의견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지금 자동차주를 바라보는 의견은 안 좋은 거는 계속 얘기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원래 그런 애들이야. 너무 안 좋은 애들이야. 라는 쪽으로만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회 요인들도 다시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주식 투자의 기회 요인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안 좋은 얘기들 쭉 얘기드리면은 좀 그렇고요. 안 좋은 얘기들은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그나마 기회 요인이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개별 소비세 인하, 개소세라고 그러죠. 예. 이쪽에 대한 인하 부분들인데 한 5%에서 3.5%대로 1.5%포인트를 인하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비슷한 현상이 2015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까지 한 8개월 정도로 이 관련된 부분들이 이어졌을 때 내수 판매가 12%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여기서 내수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요인들은 신차가 나와야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깎아주는데 저 차 사고 싶은데 이런 어떤 구매 욕구를 충분히 일으킬 만한 변화가 이어져야 같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그래도 대표적인 또 신차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의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인가요? 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또 모양을 바꾼 차가 하나가 나오는데 인터넷상에서 본 바로는 솔직히 제 디자인 감각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시각 개치죠. 네, 네. 지금 제 눈이 좀 높은지 몰라도 아무래도 이번 아반떼는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듭니다. 아반떼는 원래 국민차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많이 바꿨다고 풀 체인지를 했다고 하는데 네. 솔직히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래도 개별 소비세 효과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생각보다는 좀 변화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이고요. 또 하나 환율도 우호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대차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일단 아무리 실적이 안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2, 4분기는 직전 분기 그러니까 1, 4분기 대비해서 내수는 한 6%, 수출은 한 12% 정도 증가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실적은 좀 나아졌겠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올해 아무리 실적이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은 4조 원은 선방할 것이 아니냐 라는 관점들인데 거기다가 시가총액이 23조면은 상당히 많이 저평가 할인 요소로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 현대차는 주구장 순자산이 25만 원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의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악재라는 악재는 다 몸으로 받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거기서 개선 요인만 작게 들어오게 되면 주가의 반응은 나올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쪽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실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이 지난 분기보다는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반짝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관련된 인건비 관련된 문제 때문에 통상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에 실적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기저효과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올해 실적들에 대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한 쪽으로 바라봤을 때 상대적으로 놓인다면 기아차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이고요. 따라서 일단 현대 기아차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손절가를 잡고 단기적인 대응은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여름 수혜주보다는 그래도 자동차 쪽으로가 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갖고 계신 거군요. 둘 중에 하나를 강제적으로 고른다라고 예. 하게 되면은 차라리 자동차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세 번째 이슈 좀 보겠습니다. 통신주에 대한
의견을 여쭤볼 텐데 이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주가 지금 장에서 선방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그럴까요?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이 관심으로 돌아가는 게 대표적으로 고배당주고요. 일단 시장이 밀렸으니까 이때 배당주를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배당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해서 한 11월, 12월 달까지는 항상 아웃퍼폼했습니다. 즉 지수 관련된 고배당 50종목 관련된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예. 그 상반기에는 별 차별화가 별로 없다가 시장보다 좀 더 아웃퍼폼하는 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지금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의 한 축이 통신주죠. 게다가 경기 방어적인 성격 뭐 이런 쪽이 다 같이 부각되면서 나오는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 통신주는 작년부터 이어왔던 요금 인하, 특히 단말기에 대해서 할인을 하지 않으면은 요금 인하로 한 25% 할인해주는 정책,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눈높이가 낮아졌던 부분들도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번에 정부가 어떤 보편적인 요금제라고 하면서 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요금제를 내놔라, 이런 쪽으로 많이 압박을 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LG U+를 비롯해서 최근에 SK텔레콤까지, 혹시 요금제 바꾸셨나요? 아니요. 한번 바꿔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아, 그런가요? 특히 모 통신사의 경우는, 물론 제가 쓰고 있는 통신사 저는 어제 바꿨습니다. 딱 보자마자. 어제요? 네. 딱 보자마자. 어떤 조건이 좋은데요? 이제 보통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얘기 좀 드리면은 홍보는 아닙니다, 절대. 예, 예. 네. 근데 한 6.5기가 데이터 통신 관련된 쪽을 쓰고 있었는데, 이쪽이 100기가를 주면서 가격 차이가 4,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거의 무한 쪽으로 바라봐야겠죠. 네. 100기가 다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속도는 좀 떨어뜨린 채 무제한으로는 데이터를 주는. 부장님, 이게 소비자한테는 좋은 건데 네. 회사에서 수익 내기에는 뭐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게 결론이긴 합니다만, 소비자 입장 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예, 예. 업체에서 나오는 사고도 아니고, 예. 소비자 입장 쪽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를 좀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괜히 와이파이 존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것보다 이쪽이 오히려 훨씬 낫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데, 왜 지금 이 시점 쪽에서 이런 데이터 통신을 열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확연하게 드러나게 나오느냐라는 예. 부분들은, 일단 정부의 정책과도 발로를 맞추면서 이제 4G가 아니라 이제 5G 쪽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어떤 통신사 입장들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게 되면은 4G 같은 경우는 데이터 통신을 열어놓는데, 이제 5G는 또 주파수 대역과 다른 쪽에서 뭔가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5G 쪽은 약간 투자도 들어간 만큼 어떻게 보면 요금제들도 약간 좀 비싸게, 그러니까 즉 입맛에 맞게 설정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도 깔려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상반기 쪽에 5G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투자도 했던 만큼 요금제는 또 다른 쪽으로 바꿀 겁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통신사가 노리는 쪽은 투자를 한 만큼 더 좋은 환경 쪽에서 나오는 5G에 대해서 수익성을 누려보겠다라는 계산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변화 쪽으로는 아직 통신주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데, 아마 내년에 대한 변화들은 아무래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는 쪽은 들어오는데, 아직 5G를 완전히 상용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 쪽에서 그래도 변화가 들어오는 거는 LG U+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요금제를 쭉 보다 보니까 완전 무제한 요금제 쪽으로 어떤 소비자 입장 쪽에서 상당히 끌릴 만한 요금제가 이번에 출시가 됐던 부분을 봤을 때, 네. 생각보다 가입자 수가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가입자 수가 한 7%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들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신주 전반적으로는 일단 LTE 쪽에서 5G 쪽으로 넘어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의 다변화 정책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일단 내년 초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상황 쪽에서 통신주를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말리지는 않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항상 경기 방어적인 지수가 밀렸었을 때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이 부각돼서 움직이는 주가는 오히려 시장이 안정을 찾고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낙폭 과대주나 시장에서 소외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게 되면, 지금 여기서 어떤 경기 방어주 성격들의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수의 저점을 좀 타진하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을 노리는 게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 단기적 관점 쪽에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통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지금은 살 시기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이슈 분석을 통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매일 들려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절제 마스터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이번 주도 한 주 동안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에 관해서 미국의 먼저 3대 지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모두 미국의 3대 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트래블럭스가 3.7%, 필립모리스가 1.7% 등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지수 하락을 견인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해서 주변국들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아무래도 지수가 하락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으로 찾아올 것은 미 연준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롬 파월 의장이 전날 상원과 하원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무역주의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한 불만으로 좀 보이고요. 또한 유럽연합에 대해서 세실리아 말씀대로 미 집행위원장이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위를 서로 차지하게 한 협상으로 아무래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 보복 전체의 언급에 관해서 서로 간에 이제 협상을 차지하게 한 자체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과연 세계 경기 침체의 신호탄인가, 이것은 좀 관망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급 신호에 대해서 좀 신호가 엇갈리면서 사우디에서 증산량을 증가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차익 매도 시장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68불을 넘어서 69불을 향한 강한 돌파 상승 흐름이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부터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좀 관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아무래도 저항 지지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 7,400대 역시 강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래로는 7,368포인트, 7,354포인트, 상단으로는 7,415포인트의 지지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지 저항대를 횡보하는 흐름이 조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금일은 매수 접근보다는 관망을 좀 하신 다음에 아래로 매도세가 조금 이어질 듯 합니다.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 매출 앞으로 다가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시작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일 본장 개장한 이후에 관망을 좀 하시고 접근하셔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 신호에 대해서 좀 엇갈린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엇갈린 반응으로 강한 상승을 이어가다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68불을 넘어 69불을 향해 가고 있었던 흐름이지만 수급 신호가 엇갈리고 정치적 우려에 대해서 시장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소폭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일 지금 신호는 0.23% 상승한 지금 크루드 오일 상승 신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어갈지 어떨지는 68불의 지지가 이어질지 아니어질지 좀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8불이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면 68.25 라인을 넘고 68.79 라인을 넘는 강한 돌파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조금 금요일이다 보니까 관망을 한 이후에 접근하시라. 매도세는 68불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전전일 저점이 66불까지는 매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도세보다는 금일 68불 지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근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로입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적으로 보자면 관세 부과에 대한 압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또 이후는 유로존에서 구글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적 이유는 하방 압력 사회가 조금 더 우세해 보이고요. 눌림 시에 오는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상단에 지금 1.17300 라인에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고, 중심선 라인에 1.16940 라인에 중심선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장이 개정하고 나면 박스권 흐름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심선 라인 밑으로 아무래도 하락을 했을 때 매도 접근을 좀 하시고요. 나머지는 매수 접근은 강한 상승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1.17305 라인이 돌파한 이후에 좀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눌림 시 오늘은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골드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중 저점을 찍었었는데 연중 저점이 과연 바닥을 찍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연중 저점을 찍고 어제 거의 100틱 이상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1210포인트부터 거의 1230포인트까지 200틱이 새벽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좀 눌림을 이어가는 흐름인데요. 이 눌림이 과연 다시 1220포인트를 무너뜨린 흐름이 나온다면 전일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흐름이 이어질 듯합니다. 아무래도 1220포인트를 지지받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신 후에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볼 텐데요. 국내 선물은 300포인트를 넘는 지가 관건이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조언하신 바 있죠. 오늘 흐름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국내 선물을 좀 살펴보기 전에 국내 증시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200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상승세를 이어갈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종목군별로 좀 살펴보자면 자동차, 대외 소비세 인하도 있었지만 종목별로 쏠림 현상이 조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물도 좀 시장은 먹구름이 좀 끼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과연 전일 저점을 갱신하는 매도세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관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좀 살펴보시면 296.50포인트, 297.25포인트, 또 상단으로는 298.50포인트에 저항대가 촘촘하게 좀 연결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강한 모멘텀이 없는 이상 상승세 흐름은 좀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정강 후약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접근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아침에 매도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증시 초반에는 아무래도 상승자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한 2시간 정도 한 이후에 국내 선물에 좀 접근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절제 마스터와 함께했고요.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종목에 집중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또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준섭 애널리스트, 여기에 새롭게 합류를 하시는 분이시죠. 이용호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비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폭염이 계속됩니다.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낮 기온 광주 36도, 대구는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곳에 따라 미세먼지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영남 지방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충북과 호남 지방은 한때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 도서 지역과 내륙 일부에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 흩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34도, 춘천과 대전 35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한낮에 강릉 33도, 속초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6도, 대구 38도로 예상됩니다. 찜통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결은 최고 2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무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